이 얼굴을 보세요. 46세의 크리스타 파이크. 지금은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끔찍한 사건으로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을 트로피로 가져간 소녀. FBI 요원들조차 그녀를 악마의 손길이라고 부르며 몸서쳤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한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존재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녀가 벌인 사건은 단순히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멈출 수 있었던 걸까요?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타 파이크는 1976년 3월 10일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임신 중에도 음주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크리스타는 태아기 알코올 증후군을 앓게 되었습니다.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어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태로 태어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자라온 환경이었습니다. 부모는 크리스타에게 관심이 없었고 집안은 늘 지저분하고 불결했습니다. 쓰레기와 개 배설물 속에서 놀던 아이. 그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개 배설물로 장난을 치는 모습조차 종종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부모의 무관심은 크리스타의 심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2살이었을 때 이혼으로 끝난 그들의 관계. 그 후 크리스타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오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에도 그녀가 정착할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술과 약물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 역시 새로운 가족과의 삶에 집중하며 딸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할머니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 크리스타는 또 다른 악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족 지인들의 의해 성적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야 했던 곳이 그녀에게 또 다른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크리스타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로 인해 크리스타는 다시 어머니와 살아야 했고, 그곳에서 더욱 큰 방치와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고립되고 분노에 가득 찬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13살이 되자 크리스타는 알코올과 담배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자신을 해치는 방법을 터득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충동과 감정으로 가득 찬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크리스타의 이 모든 경험은 그녀를 파괴적인 인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분노,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버렸다고 느낀 세상에 대한 복수심만이 그녀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크리스타의 어린 시절은 그저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악마의 손길로 불리게 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18살의 크리스타는 정부가 운영하는 Job Corps라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교육을 이어가고 기술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재활 캠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Job Corps는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폭력과 약물이 만연했고,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나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캠프 내부는 갱단의 아지트처럼 변질되어 있었고, 칼이나 박스커터 같은 무기를 소지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타는 이미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환경에 쉽게 적응했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타는 테드 샤플린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17살의 테드는 크리스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를 중퇴한 뒤 범죄에 연루되며 살아왔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테드는 카리스마 넘치는 소년이었지만 동시에 잔혹하고 폭력적인 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캠프 안에서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크리스타는 그런 그의 모습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의 어두운 면을 강화시키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 더 파괴적인 믿음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숭배였습니다. 테드는 악마를 숭배하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타는 그의 생각에 강하게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사탄 숭배 의식을 준비하며 점점 더 위험한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그 계획은 단순히 상상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재물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같은 캠프에 있던 클린 슐러라는 소녀로 정해졌습니다. 클린은 캠프에서 두 사람과 자주 마찰을 빚었고, 크리스타는 그녀가 자신의 연인인 테드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녀는 마침내 클린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5년 1월 12일 밤 8시, 크리스타와 그녀의 공범들은
클린 슐러를 캠프 근처 숲으로 유인했습니다. 크리스타는 클린에게 우리끼리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클린은 처음엔 이를 거절했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에 따라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 깊은 곳, 아무도 이들의 행동을 목격할 수 없는 장소에 도착하자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크리스타와 테드는 클린을 둘러싸며 그녀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말다툼은 곧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크리스타는 클린의 얼굴을 때리며 내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했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테드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타는 주머니에서 박스커터를 꺼냈습니다. 클린은 도망치려 했지만 세 사람은 그녀를 붙잡아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박스커터가 그녀의 팔뚝을 여러 번 그었습니다. 피는 끊임없이 흘렀고 클린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타는 박스커터로 클린의 가슴에 오망성을 새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사탄 숭배 의식의 일환이었습니다. 테드와 또 다른 공범인 시도로 피터슨은 이를 지켜보며 악마가 기뻐할 거야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의 비명과 고통은 점점 더 컸습니다. 45분 동안 클린은 극심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크리스타는 근처에서 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15kg에 달하는 돌은 그녀의 손에서 내려와 클린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클린의 비명은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타는 클린의 두개골에서 조각을 떼어내며 이건 악마를 위한 선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을 트로피처럼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5분간의 끔찍한 고문과 살인은 이들의 계획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클린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식적인 악마 숭배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캠프에 돌아가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타는 다른 학생들에게 두개골 조각을 보여주며 우리가 해냈어 라고 외쳤습니다. 이 잔혹한 행동은 곧 다른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지역 주민 한 쌍이 산책을 하던 중 숲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흥건한 흔적이 이어졌고 그 끝에는 잔인하게 훼손된 한 여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반신이 거의 드러난 채로 발견되었고 몸 곳곳에 칼에 찔린 상처와 기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사용된 돌과 박스커터는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시신 주위에는 치열한 저항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살해하고 사탄 숭배 의식을 치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캠프 학생들 사이에서 속속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크리스타가 자랑스럽게 두개골 조각을 보여주며 우리가 클린을 죽였다고 했어요. 이 증언을 통해 경찰은 크리스타 파이크와 그녀의 공범 테드 샤플린, 시도로 피터슨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크리스타와 공범들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크리스타는 처음엔 자신이 한 일을 부인하려 했지만 곧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클린을 고문하고 죽이는 과정에서 느꼈던 만족감을 서슴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죽이면서 기뻤어요. 그녀는 그 고통을 받을 만했어요. 조사 결과 크리스타는 두개골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그걸 자신만의 기념품으로 간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드와 시도로 역시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했지만 테드는 모든 책임을 크리스타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1996년 3월 22일 법원은 크리스타 파이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녀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악은 인간성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범 테드 샤플린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시도로 피터슨은 협조를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 현재 크리스타 파이크는 여전히 테네시 주립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3월 10일 그녀는 스스로를 악마의 생일이라 부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도발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클린을 죽이던 날처럼 오늘도 행복하길 바래요. 크리스타는 교도소 안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1년 그녀는 다른 수감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선 그녀의 변호사들이 브레인 손상과 PTSD 그리고 양극성 장애를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 소녀의 불행한 어린 시절은 그녀를 세상의 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리스타 파이크는 과연 그저 희생양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